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이 세상에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판단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명태균 씨 사건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날 명 씨가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튿날엔 특검을 요구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당초 오는 20일로 예고했던 특검법 처리 시점은 오는 27일로 일주일 미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초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정한 건데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거란 판단에 따른 겁니다. 지금의 정치 환경에서 우리가 내란 특검이든 무슨 특검이든 독자적으로 추진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이뤄냈으나 이제 거부권을 못 넘는 일들이 반복되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상황을 보겠다. 국민의힘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특검법을 관철시키고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아주 얕은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놓은 뇌피셜이다. 공소장에 들어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쓴 망상소설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제표 결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도 추진하는 등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명 씨의 휴대전화 석 대와 USB에 대한 포렌식을 마무리한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창원지검은 명태균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3대와 USB에 대한 포렌식과 증거 선별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수사 내용을 정리해 중간 발표를 할지는 검토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건이 많아 정리가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날짜 등 방식은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 측은 어제 JTBC에 검찰이 제출한 USB에 윤 대통령 부부의 육성 녹음 파일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파일 자체가 결국 윤석열 씨 부부에게 알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런 조바심이 아마 작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강희경 씨가 보관하고 있던 명태균 씨의 PC를 압수해 포렌식을 마쳤습니다. 분석 결과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서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수차례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명 씨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며 보안을 당부하자 윤 대통령이 그래요라면서 경쟁 후보를 언급한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다음엔 더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답을 한 걸 추가 확인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만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명 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 등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관으로 진입한 계엄군이 지하 1층의 전기를 끊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야당은 6분 가까이 전기가 끊겼다면서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모습입니다. 계엄군들이 국회 본관 지하 1층으로 이동하더니 새벽 1시 6분쯤 일반 조명과 비상 조명 차단기를 차례로 내립니다. 곧바로 지하 1층은 깜깜해지고 이 상황은 5분 48초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CCTV를 공개하며 만약 계엄군이 본회의장이 있는 2층 전력을 차단했다면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못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 계엄군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며 단전 단수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러한 윤 대통령 주장은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래도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입니까?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 결의를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단전 지시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임의로 지시한 것이지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법률 대리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단전에 대한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통제 권한을 확보한다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본회의장이 있는 2층이 아닌 지하 1층을 내려간 건 본회의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에는 역사 강사들이 양쪽 연단에 올랐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전한길 씨가 광주 집회에 나오자 또 다른 역사 강사인 황현필 씨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상 기자입니다. 전한길 씨는 어제 광주에서도 윤 대통령 옹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야당과 사법부의 부당한 공격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 억울하게 갇혀 계십니다. 계몽령을 통해서 국민들을 일깨워 주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맞은편 집회 연단에 선 황현필 씨는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 피가 뿌려진 이 금남로에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를 지지하고 학살을 동조하는 자들이 이곳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독재 추종 세력이잖아요. 맞습니다. 학살 동조 세력이잖아요.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 양쪽에는 유명 역사 강사들이 있었습니다. 전 씨와 황 씨 모두 유튜브 구독자 수 100만을 넘고 공무원 시험 강의 경력도 있는 이른바 일타 강사입니다. 전 씨가 먼저 광주 탄핵 반대 집회 참석을 예고하자 황 씨가 선을 넘었다며 바로 잡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 강사가 괴물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같은 역사를 강했던 사람으로 창피합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다. 두 강사의 충돌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개봉한 이승만 전 대통령 다큐 영화 건국전쟁을 두고서도 맞붙었습니다. 자칭 역사 교수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지만 똑똑한 줄 알고 지도 이야기하면서 잘한 거 못하는데 객관은 안 하고. 아니 근데 그 영화가 얼마나 많은 감추기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지금까지 역사 강의를 했다라면 그게 역사 강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고.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반 집회의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은 내란 옹호 세력에게 광장을 빼앗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약 2달 동안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 이슈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들의 수입은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 10곳은 6억 원 넘는 후원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구독자 160만 명이 넘는 한 극우 유튜버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 참여를 독려합니다. 3월 1일 날은 무조건 광화문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한 시청자가 10만 원을 후원했다는 채팅 알림이 뜹니다. TV님 감사합니다. TV 좋겠네. 이름이 좋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가 직접 돈을 전달하는 슈퍼챗 기능을 통해 유튜버를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해당 유튜버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이런 슈퍼챗 후원으로 1억 2천만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체포영장 집행이 있었던 지난달에는 1억 5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에는 5,900만 원 수준이었는데
계엄 이후 2배 넘게 불어난 겁니다. 2030 세대 결집으로 구독자 수를 늘린 또 다른 극우 유튜버 역시 윤 대통령 관저앞 상황을 전하는 방송에서 집중적인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이태원역까지 약수역까지 대한민국 청년들 나올지어다. 이 유튜버가 지난달 3일 3차례 방송으로 벌어들인 후원 수익은 1,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치 혼란을 이용한 극단적인 선동 방송이 수익으로 직결되고 있는 셈입니다. 2030이랄까 청년층을 상대로 해가지고 더 극우적인 수익금 경쟁이 된 거죠. 더 과하게 선동적인 그런 내용들이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극우 유튜버 대부분은 이런 슈퍼챗 외에도 집계가 어려운 개인 계좌로도 후원을 받는 상황이어서 과세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단체로 헌법재판소를 찾아가서 항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일 헌법재판소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불공정성을 규탄하기 위해서 2시에 국회의원 한 40명 가까이 헌재를 항의 방문하고자 합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한 비난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항의하니까 말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다분히 감정적이고 편파적인 재판 진행입니다. 특히 이번 주 헌재에 예정된 대통령, 총리 등의 탄핵 심판들을 거론하면서 계엄 사태의 원인으로 야당을 꼽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탄핵을 얼마나 남발했는지 체감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앞선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문영배 권한대행이 동창 카페에 올라온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거짓 정보도 버젓이 나왔고, 여러분 행배방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세상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그렇게 시간이 많으신지. 김기현 의원은 헌재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직을 2년 반 그만두고 쫓겨나도 좋다. 그러나 나라를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복귀시켜야 되겠죠, 여러분. 한편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헌법재판소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했는데, 이들도 같은 주장을 하며 헌재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여권 잠룡들은 대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며 복귀를 시사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오전 소셜미디어에 복귀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 전 대표는 2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그동안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쓰고 있다며 머지않아 찾아뵙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당이 분열되고 또 보수가 이렇게 몰락한 계기를 만든 장본이 누구이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기지개를 켤 시간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이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내부에선 물밑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지난주 국회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등장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여당 지도부를 포함해 의원들도 50명 가까이 참석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회동하면서 본격 대권 횡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신경전도 시작됐습니다. 홍 시장은 김 장관이 독립운동가인 김구 선생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말한 걸 두고 기상천외한 답변이라며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과거 3차례나 대선에 출마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만났습니다.
지난 14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발표에 따르면 장래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여권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12%,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이 각 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최은수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당 안에서 꾸준히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울산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네네. 이제 국민의힘 안에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8사 출신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뭐 울산 시민들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울산 시민들의 의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의견입니다. 하지만 노상원 수첩의 체포명단 500명, 또 홍장원 메모 체포명단 14명, 살해 계획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군인을 투입했습니다. 단전까지 했었습니다. 전시 상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 수단이 비상계엄입니다. 그런데 전시 상태도 아닌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헌법기관을 침해하고 체포명단을 만들고 살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일입니다. 무엇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인가 현명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현명하게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보내드리기도 했지만 내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뭐 40명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겠다고도 했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떻게 좀 저는 보실까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올렸던 것처럼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일입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 상태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 수단입니다. 네. 이런 불법한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서 헌법재판소에 압박을 주고 또 대통령에게 동조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흔드는 반보수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이 정치적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길이면 단연코 거부해야지 장기적으로 우리 보수가 제대로 된 보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계엄을 유발해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계엄 유발이란 말이 저는 참 참담하게 들립니다. 계엄이란 건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전시 상태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 수단입니다. 전시 상태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적 반대 세력이 힘이 있다고 정치적 반대 세력 때문에 뜻을 마음대로 펼 수 없다고 계엄을 유발했다. 그런 표현은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엄 유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 뭐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울산시 당위원장에서 자진 사퇴를 하시기도 했고 네네. 당 안에서나 지역 안에서나 좀 여러 압박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명예로운 불복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해제에 적극 나서고 또 탄핵 당론에 어긋나서 탄핵 찬성에 나선 것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보수주의와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명예로운 불복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옳음을 추구한 값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광주 금남로는 전두환의 불법 비상계엄에 항거한 광주 시민들의 한이설인 곳입니다. 명예로운 불복종을 시민들께서 실천하고 희생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에게 동조하는 그런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송구함과 참담함을 느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광주 시민들과 5.18 유족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올립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만 보면 여당 안에 탄핵 찬성 의원은 극히 일부분인데 네. 그 이유를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예를 들면 그런 당내 압박이나 이런 여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당 지도부들과 정말 같은 생각인 건지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여러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와 같은 입장이신 분도 계시고 당 지도부보다 더 강성인 분들도 계십니다. 또 잘못되었다 하지만 지금 당의 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비율로 보자면 1대1대1 정도 비율로 저는 느껴지고 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는 길은 단연코 거부해야 합니다.
당에 이익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하면 당장 강성 지지층이 모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 보수당이 가야 할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를 잃어버리면 장기적으로 보수당이 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용기를 내서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옳음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당장 대통령 모습을 보더라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신뢰도를 문제 삼는다든지 재판관들의 공정성을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잖아요. 이런 대통령의 모습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대통령이란 자리가 정말 어떤 행정부 수반이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분명히 잘못한 것이지요. 분명한 잘못입니다. 뭐 우리가 전 국민께서 다 같이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이유 없는 비상계엄을 했고 비상계엄을 했다 하더라도 침범할 수 없는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군인을 투입했고 사람들을 체포해서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명백한 잘못이지요. 자, 그런데 이 잘못을 비겁하게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나는 모른다. 특전사령관이 했다. 이렇게 서로 자기 부하들에게 짐 떠넘기게 하는 모습이 너무 비겁해 보이고 졸렬해 보입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줬으면 하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의원께서는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반드시 인용되어야 하고요. 인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저는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불의에 항거하는 수백만 시민들이 거리로 나올 것입니다. 경찰력으로 막을 수가 없지요. 결국 비상계엄을 또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찰력으로 시위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탄핵이 기각이 되면 대통령이 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 거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계엄군 안에서도 이 뜻에 따르지 않는 반란군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계엄군과 시민, 계엄군과 반란군 간의 내전 상태가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4대 열강의 이권이 충돌하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또 개입을 할 것입니다. 또 위에 북한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참담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기각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요. 법리적으로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께서 탄핵 기각 판결문을 쓸래야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한목적성도 없고 내용도 맞지 않고 전혀 탄핵을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테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파면 결정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김 의원께서는 앞서 야당에서 발의한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밝히시기도 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는 27일에 명태균 특검법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거든요. 명태균 특검법에도 좀 동의를 하실까요? 그 부분은 제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성, 보충성, 또 정쟁에 함부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특검이 필요했다가 필요 없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3일 내란에 관한 대통령의 내란 행위의 전문 대통령이 기소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이상하게 돼버렸거든요. 자, 명태균 특검법은 어떠냐? 저는 아직 창원지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도 특검법을 정말 특검법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정쟁에 악용하는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저희 입장은 정해진 것은 없고 여러 가지 정보와 상황을 취합하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섯 명이 숨진 부산의 호텔 공사장 화재는 배관을 관리하는 공간인 PT룸 주변에서 불이 처음 시작됐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추가로 분석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성화성 기자입니다.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현장입니다. 경찰 과학수사대 등 약 30명이 2시간 동안 이곳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합동 감식 이후 경찰은 PT룸 배관 주변에서 불이 처음 시작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PT룸은 배관을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PT룸이 있었던 B동 1층은 6명이 숨졌던 곳입니다. 앞서 경찰은 PT룸 인근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는지 여부 등도 더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터널 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시커멓게 타버린 차량들이 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충북 중부 내륙고속도로 중원터널 안에서 화재와 추돌 사고로 차량 14대가 파손됐습니다. 처음에 차량 4대가 부딪히며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지만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속으로 부딪히면서 사고 차량이 늘었습니다. 연기 흡입 등으로 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전북 부안군의 한 도로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1명이 숨졌고 나머지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대전에서 8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교사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아직 대면 조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모두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는 어떤 점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할지 배승주 기자가 다른 학교의 사례들을 취재해봤습니다. 50대 여교사가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선생님이 풍수증한 원인을 사용을 해서 개, 돼지 등 막말과 욕설을 하고 아이들을 교실에 가둬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모 데리고 나와. 너야? 내가 왜 사과해야 돼? 애들이 덜덜덜. 왜 그랬냐 묻자 이해하기 힘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 순간에는 저는 미쳤나 봐요. 변명 같긴 하지만 가을이 되면 우리가 좀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3년 전 경남 의령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로 벌금 500만 원에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판결문엔 1년 전부터 겪고 있던 정신적 문제로 감정 조절을 못해 범행했다고 돼 있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부터 이상 행동을 보였지만 동료들은 쉬쉬했습니다. 자기 손에 말 그대로 피를 묻혀야 되니까. 6년 전 경남의 한 산골마을 농장에 방화로 의심되는 불이 났습니다.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마 창고만 있으실 거예요. 창고에 그때 세우셨거든요. 붙잡힌 범인은 우울증을 앓던 40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전 부인에게 죽이겠다 협박한 데 이어 전 부인 가족 소유 농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전 학교에서 여러 문제로 징계를 받았고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여 교단에 계속 있어도 되는지 질환 교원 심의위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황생이나 이런 분들 말을 해도 아예 말 자체가 안 되겠다고. 하지만 이런 과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밀로 붙여진 채 해당 교사는 다른 학교로 보내졌습니다. 한 달 있다가 이런 사건이 터져서 우리로서 아주 황당하고 놀랐습니다. 질환 교원 심의의 경우 통상 몇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되기 때문에 국회는 문제 소지가 있는 교사를 신속하게 분리시키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선 아픈 교사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여러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과의 외교장관 회담 등을 잇따라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다시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성사 가능성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워싱턴 정강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불렀습니다. They thought that was a tremendous threat. Now he is a nuclear power. We get along. 일기 때와 달리 비핵화보다는 핵군축 등으로 방향을 트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14일부터 열린 독일 뮌헨 안보회에서 연쇄회담을 열고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의 목표라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조태열 장관과의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고 주요 7개국 외교장관 성명에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까지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Kim Jong-un is a smart guy. You'll reach out to him again. I will. Yeah. My He last liked me question. and I got Your along staff with is going to kill.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공식화한 만큼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될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신뢰를 명시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최 대행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개발 등 다른 현안에 집중하겠지만 대북 협상의 물꼬가 트이면 북미 간 정상 외교가 다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나라들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당장 4월 초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부가가치세 제도가 있는 나라에 상호 관세를 책정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소셜미디어에 관세보다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있는 나라를 관세 부과국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한미 FTA로 대미 관세가 대부분 없는 우리나라에도 부가가치세를 근거로 상호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부가가치세를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해 왔습니다. From the standpoint of America, the EU treats us very, very unfairly, very badly. They have a large tax that we know about, and a VAT tax, and it's a very substantial one.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나라는 170여 개에 달하는데 유럽연합은 평균 22%, 한국은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부가가치세 제도가 없고 5% 안팎의 판매세가 있습니다. 당장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시점은 4월 초입니다. 각국이 정상 간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탄핵 정국으로 대응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선 미국의 에너지 수입 확대 방안이 나왔습니다. 공동 성명에선 LNG 등 에너지 협력을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일본처럼 우리 정부가 대미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 산업 진흥을 핵심 경제 정책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일본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4월부터 자동차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니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 상황이 어떤지 도쿄에서 정원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Maybe around April 2nd. I would have done them on April 1st. Believe it or not, I'm a little superstitious. 트럼프발 자동차 관세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팔린 신차는 모두 1,595만여 대. 이 중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 제조사 6곳의 판매량은 588만여 대로 37%나 됩니다. 이 중 일본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된 물량은 137만 대,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된 물량은 50만여 대 수준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일본 차는 지난해 3분기 기준 250만 대를 넘어 판매 대수 중 절반 이상은 관세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동차 판매량 세계 1위인 도요타는 미국 내 판매량의 70% 정도가 미국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아직 자동차 관세에 어느 나라가 포함될지 어떻게 적용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일본도 아직 안심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대미 수출액 21조 엔 중 3분의 1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었지만 미국 자동차는 일본에서 잘 팔리지 않아 일본은 자동차 부문에서만 연간 6조 엔, 우리 돈으로 약 57조 원의 무역 흑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독일 위넨에서 열리고 있는 외교장관 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자동차 관세에서 일본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의 자동차를 53조 원어치를 팔아 총 50조 원에 달하는 무역 흑자를 봤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 기차역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18명이 숨졌습니다. 해당 열차는 세계 최대 규모의 힌두 축제가 열리고 있는 프라야그라즈행 급행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사람들이 강에 몸을 담그고 죄를 씻어내는 의식을 치르는데 지난달 29일엔 강에 사람들이 몰리며 30명 넘게 숨지기도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오늘 밤 수도권부터 조금씩 나아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추워질 거란 예보입니다. 내일 아침엔 서울과 대전 영하 4도, 수요일 아침 서울은 영하 7도까지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